환수복지만이 대안이다. 징세복지는 기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는 환수복지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법적,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환수복지당의 그 전문을 보면 우리는 정도전의 계민수전 사상을 계승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이 거리의 이름이 삼봉로입니다. 이 삼봉로의 삼봉이 바로 그 정도전의 호인데요. 이렇게 그 삼봉로에서 정도전의 계민수전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민수전 사상 어떠한 내용인가? 계민수전, 민의 숫자대로 토지를 나누어 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의 숫자대로 왜 토지를 나눠줘야 된다 라는 그 정도전의 정치 철학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나다니는 분들이나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용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용룡이 나르샤의 내용을 보면 그 정도전이 실제 고려 말의 상황을 혁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 철학을 내세우고 그걸 어떻게 실행시켰는가를 굉장히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용룡이 나르샤인데요. 그 용룡이 나르샤에 나오는 그 분이라는 그 역할을 가진 그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마을에서 400섬에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1년 동안 수확하는 그 수확량이 400섬입니다. 그런데 이 400섬에서 얼만큼의 세금을 내느냐? 9할의 세금을 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9할은 바로 90%입니다. 자, 이렇게 90%의 세금을 내면 남는 것이 바로 40섬입니다. 자, 이 40섬의 양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한 마을에 40섬의 양의 그 쌀이 남으면 그거는 한 사람당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씩만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려 말에 처참했던 백성들, 즉 99%의 민들의 그 처참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고려말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400섬의 수확량을 수확을 해도 그 중에 9할을 세금으로 내고 40섬만 남는 현실, 이 40섬 중에서 40섬은 하루에 2숟가락밖에 먹지 못하는 현실, 말 그대로 99% 민들에게 굶어 죽으라고 했던 현실, 이것이 바로 고려 말에 처참했던 삶의 현실이었다, 민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 말에 처참했던 이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정도전이 가지고 나온 정치 철학이 바로 계민수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민수전만 놓고 보면은 정치 철학이 아니라 경제 철학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것은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이 가지고 나온 계민수전은 경제 철학이자 곧 정치 철학이다. 즉, 그 사회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 이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려 말의 그 당시 99%의 민들의 삶을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드라마에서도 잘 나온 내용이지만 그 드라마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려 말의 민들은 하루에 2숟가락밖에 먹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게 적은 양의 쌀을 수요하다 보니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화전을 일굽니다. 그 화전을 일구는 거 또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화전을 일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구었던 화전, 또 우르르 그 1% 반민 세력들이 와서 그 쌀들을 모두 다 빼앗아가고 그 쌀들을 모두 다 몰수하고 그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에 저항하는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거나 가둡니다. 그랬던 것이 바로 고려 말의 민들의 현실입니다. 이 고려 말의 민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도전이 내세운 것이 바로 계민수전입니다. 자,
그 민의 숫자에 맞게 땅을 나눈다. 그렇다면 그 민의 숫자에 맞게 나눌 땅이 있어야 땅도 분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의 토지가, 대부분의 농토가 당시 1%의 반민 세력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검문세족을 비롯한 반민 세력의 손아귀에 놓여있는 땅이 손아귀에 개인적으로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민의 숫자제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계민수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검문세족을 비롯한 1%의 반민 세력이 그 손아귀에 있는 그 토지를 모두 다 환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99% 민에게 돌아가야 됐던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1%의 반민 세력, 검문세족을 비롯한 반민 세력이 그 손아귀에 있는 땅을 모두 다 환수해서 그 민의 숫자대로 나눠주자라고 한 게 바로 정도전의 계민수전 사상입니다. 즉 계민수전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1% 반민 세력의 재산, 즉 땅으로 대변되는 그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환수복지당은 정도전의 계민수전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민수전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거 간단합니다. 즉 환수복지당은 1%의 반민 세력의 손아귀에 있는 사실은 민에게 돌아가야 됐던 그 재원들, 검은 돈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그거를 모두 다 환수해서 99%의 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수복지당은 당연히 99% 민에게 돌아가야 됐던 재원, 그러나 1%들이 검은 돈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원을 모두 다 환수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복지를 시행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수복지가 현실화될 경우 그 환수복지에 대한 직접적 수혜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그리고 여기 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말로 이 환수복지가 현실화됐을 때 그 환수복지의 직접적 수혜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참여는 옆에 있는 서명에도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러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서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수복지당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실제 그 당원이 되고 싶으시면 이 옆에 와서 물어보고 당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방법을 통해서 환수복지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이거를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99%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복지, 그 복지를 현실화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도전의 계민수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환수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정도전의 계민수전 사상을 얘기하면서 고려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려말의 현실. 하루에 2숟가락밖에 먹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게 그 수탈당했던 것이 바로 고려말 99%의 민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어떻습니까? 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 하위 50%가 대한민국 전체 재산의 채 2%도 갖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하위 50%가 전체 재산의 단 2%도 갖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고려말에 처참했던 민들의 현실 다릅니까? 제가 볼 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고려말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현실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말의 사회를 혁파하기 위해서 정도전이 사전혁파를 통한 계민수전을 시행한다라는 게 정도전이 내세운 정치 철학이듯 이 대한민국의 이 처참한 현실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1% 반민 세력으로부터 그 재원을 환수해서 반민 세력의 그 검은 돈을 환수해서 그것의 재원으로 99%의 진정한 민의 복지를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봅시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봅시다. 자, 대한민국의 그 노동자들의 60%가 넘는
그 노동자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 달 임금이 평균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약 250만 원가량의 한 달 임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평균 약 18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뭐 정산적으로 8시간만 노동한다고 해서 그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10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씩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평균 180만 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성실하게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80만 원, 최소 250만 원이 있어야 그나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고작 18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이 지금의 현실이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해서 그 개인들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자, 두 번째. 자, 농민들의 삶을 봅시다. 자, 여기 지나다니는 분들 중에서 사실 서울에서는 농사 짓고 사는 분들 없잖아요. 농사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하지만 부모님들 중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농사 짓는 분들 1인당 농가부채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73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1인당 농가부채가 2,730만 원이라는 것은 4인 농가 가족이 가지고 있는 평균 부채가 약 1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1억 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년 동안 1억 버는 분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1년 동안 1억 벌려면 한 달에 적어도 한 80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은가요? 네. 한 달에 800 벌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버는 분들, 아마 여기를 다니는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달에 1억 버는 것도 불가능한데, 한 달에 1억씩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의 농민들입니다.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자, 농가 부채가 2,730만 원인데, 농민들의 삶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농사를 짓습니다. 반나절을 쉬지 않고 농사를 짓고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새참 먹고 잠깐 쉽니다. 그리고 해가 조금 꺾일 즈부터 다시 또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에 취하죠. 거의 하루 종일 농사를 짓는 게 바로 농민의 삶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농가부채 2,73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하루 3명씩 농민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민들이 하루 3명씩 자살을 하는데 그 농민들이 과연 불성실하고 무능력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2,73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농가부채를 지고 그 농가부채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 던졌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들 무능력하고 불성실해서 한 달에 180만 원 벌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노동하는가? 두 번째, 이 땅의 농민들 마찬가지로 불성실하고 무능력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 짓는데 농가부채 2,730만 원을 등에 지고 하루에 3명씩 자살하는가? 자, 세 번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땅의 대학생들 한번 봅시다. 이 땅의 대학생들,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갈수록 대학 가는 비율은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을 갑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의 격차가 물론 있기야 하지만 사립대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300에서 많게는 500, 600씩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제 내기가 힘들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취업 준비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학생들은, 또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 시험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 사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실업자가 됩니다. 자, 실업자가 되거나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하면은 청년들이 취업하면 그 취업자의 80%가 비정규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노동자나 농민들처럼
불성실하고 무능력해서 청년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느냐. 자, 이것도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만 해도 노동자, 농민, 청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개업과 동시에 평균적으로 3개월 만에 문을 닫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99% 미내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바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 5명. 이 5명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렇게 OECD 국가 중 1위다, 최하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피부에 확 와닿지 않죠? 단적인 사례 또 하나 들겠습니다. 이 자살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하루 평균 3명씩 자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농민들이. 자살이 어떤 식으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오냐. 젖먹이 자식을 고층 건물에서 내던집니다. 그리고 자기 한 몸도 투신합니다.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다면 이것이 지옥이지 무엇이 지옥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99%의 민의 삶은 정말 인간 생지옥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맞죠? 사실 이러한 무거운 이야기들은 사실 기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만, 이 현실과 정확하게 직면해야만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고려말의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려말의 현실은 하루에 그 농민 한 사람이 하루에 2숟가락밖에 먹지 못하는 정도의 그 대한민국의 그 고려말의 현실은 그러했다. 그럼 대한민국의 현실이 과연 고려말의 현실과 다릅니까? 제가 드린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능력해서 180만 원을 받는지, 농민들이 불성실해서 원가부채 2,730만 원을 등에 지고 사는지, 청년 학생들이 너무나 그냥 그 공부도 안 하고 불성실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거나 청년 실업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사회 문제, 정말 99%의 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회 문제, 이렇게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어째서 개인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째서 개인의 불성실함과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1%의 반민 세력은 너무나 성실하고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1년에 수천만 원씩 배당금 돈놀이를, 돈잔치를 벌이고 1년에 수조 원씩의 그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1년에 수십억씩의 그 비리 자금을 축적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그 99% 민들에게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은, 이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회 구조적 문제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계속 뒤에 가서 이어서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정치연설을 하는 게 지금 저의 그 목표가 8시간입니다. 제가 1시부터 시작했거든요. 1시간 20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약 7시간 40분을 더 이야기할 텐데요. 그 7시간 40분을 이야기하는 동안 이 문제가, 이 99% 민에게 해당하는 이 문제가 왜 사회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재원이, 이 정도의 가치가 원래는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1%의 반민 세력에게 돌아가 있구나. 그것도 1%의 반민 세력이 불법적이고 그리고 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과정에서 이 돈들을 모두 다 가지고 갔구나 라는 거 제 이야기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결과가 바로 환수복지반이 대안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수복지를 하루라도 앞당겨야만이 99%의 민,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부대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99%의 민을 위해서는 환수복지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져야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분들은 범국민 한수복지 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범국민 한수복지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늘어날 때, 정말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이 환수복지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환수복지가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이 많은 분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 이 진정한 복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의 직접적 수혜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거리에서 환수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환수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그 1단계로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 참여하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환수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들, 지금 옆에 환수복지당에서 준비한 그 자료집도 있습니다. 오셔서 이 자료집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환수복지라는 게 진정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이 환수복지야말로 진정한 대안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이 환수복지를 위해서 함께 캠페인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당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 환수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환수복지란 무엇인가, 환수복지란 어떻게 실현돼야 될 것인가, 모두 다 이거를 한 번쯤에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거리에서 환수복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수복지당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명운동 함께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환수복지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환수복지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복지 실현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자, 고려 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려 말의 그러한 지긋지긋한 현실, 99%의 민의 수탈하고 99%의 그 생명을 앗아가면서 1%의 반민 세력들, 권문세족을 비롯한 1%의 반민 세력들이 정말 그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고려 말의 현실, 그 고려 말의 현실을 혁파하기 위한 방법은 권문세족을 비롯한 1%의 반민 세력으로부터 그 사전을 혁파하고, 즉 토지를 환수하고 그 환수한 토지를 그 민의 숫자대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도전의 계민수전 사상입니다. 자, 환수복지는 21세기 계민수전입니다. 환수복지는 그 정도전이 내세웠던 그 정치 철학과 똑같이 동일하게 1%의 반민 세력으로부터 원래 민에게 돌아가야 됐던 그 재산들, 검은 돈을 환수해서 99% 민에게 돌려주자. 그 99% 민에게 어떻게 돌려주는가? 복지의 형태로 돌려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는 21세기 계민수전입니다. 이 21세기 계민수전이라는 것은 이 환수복지가 오늘날 갑자기 이 환수복지당에 의해서 오늘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원래는 99%의 민들이 유사일에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원했던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환수복지당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환수복지라는 이 개념을 정식화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이 환수복지당이 처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환수복지당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 정말 99%의 민을 위한 복지, 99%의 민을 위한 정책,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그 99% 민들의 염원이면서도, 그리고 그 99%를 위하는, 그 99%를 위하고 99%의 힘으로 사회를 혁신하려고 했던 선진적인 세력들이, 선각자들이 언제나 대안으로 가지고 나왔던, 제시했던 그런 정책적 대안이 바로 환수복지라는 것입니다. 즉 1%의 반민 세력으로부터 99%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했던 그 재원을 환수해서 그 99%의 민의 복지에 쓰자는 거, 이거는 예로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환수복지밖에 없구나. 이게 예로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도 주장하는 이 내용. 하지만 단 한 번도 현실화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하자고 이야기하는 지금 환수복지당과 같은 이 세력과 함께해야만이 이 환수복지가 현실화될 수 있구나 라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환수복지당은 정조전의 계민수전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조전의 계민수전 사상은 말 그대로 이 경제의 문제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환수복지당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자. 그리고 이 환수복지 특별법을 바탕으로 범국민 환수복지 특별위원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바탕으로 환수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된 그 내용을 정말 빠짐없이 철저하게 환수해서 이 환수된 재원을 반드시 99% 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자.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수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이 경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정말 동참했으면 하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 환수복지가 현실화될 경우 그 복지의 직접적 수혜자는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환수복지가 현실화됐을 때 그 복지의 직접적 수혜자입니다. 자, 내가 바로 직접적 수혜자인데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자고 하는 게 바로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의 한 방법이 환수복지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환수복지당에 당가입을 한다면 이 환수복지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과 그 로드맵과 관련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수복지를 현실화하는데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이 사회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방관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주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 복지의 수혜자가 되는 거, 정말 그렇게까지 되기 위한 방책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사회의 진정한 주역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옆에서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서명에 동참하는 거 몇 초면 가능합니다. 단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그 발걸음 잠시 멈추시고 서명에도 동참해 주시고 환수복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환수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어도, 그럼 환수복지가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한 것이냐라고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환수복지는 법적 제도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전제로 한다. 오히려 중세복지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민을 기반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환수복지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라는 그 근거가 바로 정조전의 계민수전 사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복지라는 거, 이 환수복지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사례입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지금 그 원내 3당, 즉 세 번째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바로 오성운동이라는 정당입니다. 자, 이 오성운동에서의 오성, 그 5가지 별이란 뜻이죠. 이 오성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5가지 이슈를 뜻합니다. 그럼 이 5가지 이슈가 바로 무엇이냐? 물은 즉 공공수도를 의미합니다. 교통, 즉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의미합니다. 개발, 즉 말 그대로 개발이죠. 개발은. 그리고 인터넷 접근성, 즉 접속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5번째로 환경 문제, 즉 생태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오성운동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이슈입니다. 이 5가지는 본질적으로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당면에서 해결되길 바라는 그러한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해결하자라고 나온 게 바로 오성운동입니다. 자, 이 오성운동을 2010년도에 출마해서 5개 주에 그 2010년도 광역지방선거에 출마해서 5개 주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지지율이 1.3%에서 7.0%의 지지율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죠. 과연 이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 정당이 그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이 오성운동이 2년이 지난 2012년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 혹은 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군의원, 구의원에 해당하는 꼬무네라는 그 기초지방단체의 그 단위가 있습니다. 이 꼬무네 4곳에서 당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4곳에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 지지율이 한때는 집권 여당이었던 이탈리아 민주당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2년 만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지지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군과 구에 해당하는 지역 4곳에 당선된다고 해서 과연 이 복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그러기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1년이 지납니다. 자, 1년이 지난 총선 때 그 오성운동이 하원에서 25.55%의 지지율을 얻어서 630석 중에 109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23.79%의 지지율을 얻어서 315석 중에 54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내 3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원내 3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보수 정당이건 다른 개혁 정당이건 다른 정당이,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른 정당이 어떤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좌석 의석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의석수를 쥐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캐스팅 보트인데요. 즉 그 문제를 그 문제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캐스팅 보트라는 게. 근데 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소위 말해서 권력인 거죠. 그렇다면 오성운동이 그 캐스팅 보트를 쥔다는 거는 반대로 오성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복지적인 부분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2016년도를 봅시다. 자, 2016년도에 로마 최초의 여성시장이 당선됩니다. 네, 이 로마 최초의 여성시장, 나이도 젊습니다. 37살입니다. 네, 이 여성시장이 67.2%로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토리노도 여성시장이 당선이 되는데요. 이 토리노는 31살의 젊은 여성이 또 당선이 됩니다. 지지율은 54.5%입니다. 자, 이 오성운동이 처음 1.3%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횟수로 7년 만에 그 주요 광역 시도단체인 로마와 토리노에 시장을 배출하고 원내 3당으로 변모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성운동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이탈리아 민들에게 절박한 그러한 복지 정책인 5가지 복지 이슈. 이 5가지 복지 이슈를 해결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형성된 정책적 대안을 바탕으로 실현시키겠다. 더 나아가서 원래는 정치를 생각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정말 활발하게 정책적 대안을 이슈를 도출하면서
직접 원내에 진출하는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성운동은 참신한 여러 가지 방법과 복지를 화두로 한 정치적 대안을 바탕으로 원내에 진출하고 원내 3당이 되는 거죠. 제가 오성운동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오성운동의 사례를 든 이유는 환수복지당이 오성운동처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성운동의 내용과 환수복지당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오성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 5가지 복지 이슈는 사실은 이탈리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당면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정책적 대안과 오성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적 대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성운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수복지당과 가지고 있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성은 무엇이냐? 복지를 화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지 중에서도 민이 원하는 복지, 그 민이 원하는 복지를 바로 이 오성운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환수복지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민을 위한 복지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민이 직접적으로 참가하면서 그 직접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과정에서 그게 현실화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민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민이 원하는 그 복지가 그 나라의 그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자, 오성운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래로부터의 그런 정치적 대안을 쌓아가면서 원내에 진출하고 시장이 당선되는 과정으로 이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있다면 환수복지당이 제안하는 거는 당면에서 범국민환수복지운동, 이 범국민환수복지운동을 정말 전 국민적으로 시행하고 그를 통해 환수복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한 목소리를 내고 더욱더 나아가 하나의 행동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수복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 국회 내에 있는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바탕으로 환수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빠짐없이 모두 다 환수해서 99% 민의 복지를 실현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거는 이 민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그 방법은 각 나라의 그 현실 조건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탈리아에서의 오성운동의 한 사례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진정한 복지 실현입니다. 물론 그 복지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그 복지의 정도는 오성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일단은 당면한 그 표면적인 복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환수복지당은 근본적인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그 각국의 나라들이 민들이 요구하는 그 복지를 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민들이 참여하고 민들이 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발현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혹은 그 진행되는 것을 민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정책적 대안은 비단 환수복지당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자, 이것이 왜 전 세계적인 조류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99%의 민들은 가난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 부가 1% 반민 세력에게 쏠리게 되고 1% 반민 세력이 원래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재부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99%의 민들은 가난해집니다. 자, 이렇게 99%의 민들이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99%의 민들은 끊임없이 정부를 향해 그 권력자들을 향해 요구합니다. 이 99%의 민의 진정한 복지를 실현시키라고 이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탈리아에서는 오성운동이라는 그런 정당의 방식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이 앞장서서 실현시키기도 하고 혹은 그냥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런 하나의 조직화된 그런 단체가 중심이 돼서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들이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 이것을 왜 요구하느냐?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99%의 민들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9%의 민들은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조류가 있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유럽보다 먹고 살기 힘들면 힘들었지, 삶이 팍팍하면 더 팍팍했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욱더 근본적이고 더욱더 질적이고 더욱더 민의 중심을 둔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복지, 당연히 그 민들이 원했고 그런 민의 복지, 그 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민들이 이것을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요구해도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권력자도 이 정치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진보 정당들, 진보적 성격의 정당들, 이 세력들 모두가 다 환수복지를 이야기한 세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한다는 얘기가 증세복지입니다. 자, 그런데 증세복지, 민을 기반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오로지 민을 위한 방식은 환수복지뿐입니다. 그런데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기존의 그 어떤 정치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를 실현시키자라는 전 세계적인 민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민들은 그 다른 나라의 민들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그 복지 실현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에 대해서 이 땅의 그 정치인들은, 이 땅의 유정자들은 그 절박함에 항상 외면했습니다. 그 절박함을 외면하고, 그리고 오히려 민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민과 동떨어진 말들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의 삶과 동떨어지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는 말들을 국회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하는 동안 우리의 민들은 갈수록 정치의 지리멸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정치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민의 삶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그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수복지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민의 삶을, 이 민의 현실을 개인적으로 풀 수 없다. 더 이상은 지금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 것인가? 환수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1%의 반민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축제한 그 재원들, 그들이 지금 검은 돈으로 축제하고 있는 그 돈들을 모두 다 환수해서 99%의 민의 복지에 쓰자는 것입니다. 이거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가?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환수복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그 법적 제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 현실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 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수복지를 현실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참여하고 함께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수복지가 현실화될 경우 그 복지의 직접적 수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바로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정말 나를 위한 복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바로 우리 두 손으로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가 직접 이 운동에 참여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수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그 경로, 그리고 환수복지를 위한 그 정치적 방향, 그 내용, 그 모든 것을 바로 환수복지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환수복지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 공감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의 정책들, 지금 나와 있는 정책보다 더욱더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정당이
지금 그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서 가만히 멈춘다면 그 정당이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정치 세력이 과연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책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고 심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그 주역은 지금 환수복지당의 지금의 당원들, 이 당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돼서 직접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정책 연구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접 그 정치에도 참여하면서 그 정치 참여를 통해서 환수복지를 하루하루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이 환수복지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복지 정책이고, 그리고 정책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성운동의 사례를 들면서 이 환수복지랑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99%의 민들이 이 복지를 요구하듯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이 경제의 문제, 대한민국 99% 민의 삶의 문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환수복지당은 그 강령상의 5대 환수, 5대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5대 환수를 그 근본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자, 이 5대 환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5대 환수의 첫 번째는 권력형 비리 5적의 전 재산을 환수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친일파의 전 재산을 환수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민 재벌 자본을 환수하자. 그리고 네 번째, 반민 외국 자본을 환수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외국군 기지를 환수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환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것을 동력으로 5가지 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의 강령입니다. 자, 첫 번째 복지는 모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두 번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세 번째, 교육과 그리고 의료를 무상화한다. 네 번째, 주택의 공동성을 강화한다. 다섯 번째, 구조적 부채를 청산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대 환수, 5대 복지를 환수복지당은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 5대 복지에 속하지 않은 99%의 민들 중에 이 5대 복지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 그 99%의 민들은 대부분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혹은 교육과 그 의료 문제, 값비싼 교육과 의료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리고 주택 문제가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구조적 부채를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복지를 실현시킨다는 건 진정으로 99% 민을 위한 복지를 실현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강령이라는 거는 대전제이면서도 최종 목표입니다. 제 환수복지당이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가 바로 이 강령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령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그 단계는 바로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하고 함께 연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권력형 비리 5적의 전 재산을 환수한다 입니다. 자, 권력형 비리 5적이란 쿠데타와 학살, 부패의 상징인 권력형 비리 5적, 구체적으로 박정희 박근혜를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박근혜를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이렇게 5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력형 비리 5적과 친인척의 전 재산을 환수하자라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권력형 비리 5적의 그 비리 자금을 계산을 해보니 약 31조 원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본이다, 천문학적인 액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31조 원이라는 금액, 이게 원래는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 재원이 이 권력형 비리 5적에게 모두 다 몰려있다. 그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력형 비리 5적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명박입니다. 자, 이명박은 사자방 비리를 통해 약 2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형 비리 자금을 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 23조 원과 친인척의 비리 재산을 환수하자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 23조 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참고로 이거는 다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것으로만 잡은 것입니다. 자, 공개된 게 이 정도면은 비공개된 게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비공개된 여러 가지 재원들 반드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낱낱이 밝혀서 모두 다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고, 이 환수된 금액을 바탕으로, 이 재원을 바탕으로 정말 99% 민의 진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 재원을 모두 다 쓸 것입니다. 자, 밝혀진 것만 23조 원인데, 자,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먼저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합니다. 자, 이 4대강 사업, 지금 오늘날 그 강들이 녹조라떼를 넘어서서 이제는 녹조죽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녹조라떼, 녹조죽만 지금 남긴, 그리고 식수원에서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의 뱃속에 기생충을 드글드글할 정도로 그 식수원의 오염, 그 오염을 남긴 그 민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남은 것이 없는 긍정적인 요소라는 정말 소위 말하는 1도 없는 이 4대강 사업. 자, 이 4대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총 비용이 35조 8천억 원입니다. 자, 이 35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들여서 퍼부어서 한 그 사업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대강 사업의 그 총 비용 35조 8천억 원에 건설 부분 통상 리베이트 비율이 30%입니다. 여러분들 리베이트라는 거는 공식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즉 그냥 통상적으로 건설 부분에서는 그 리베이트가 30%라는 거고요. 그 리베이트는 검은 돈입니다. 뒷돈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가 자신들이 그 건설 수주를 따기 위해서 뒷돈을 주는데 그 뒷돈이 바로 리베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커미션과는 다른 내용이죠. 커미션은 공식적인 돈이죠. 중간에 그 중개상이 그 사업을 이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저 공식적인 돈이라면 리베이트는 비공식적인 검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튼 대한민국에서 건설 부분 통상 리베이트 비율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강 사업의 총 비용, 4대강 사업의 총 비용인 35조 8천억 원에 곱하기 건설 부분 통상 리베이트 비율 30%를 곱해보니 10조 7,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떨어집니다. 자, 이 10조 7,400억 원, 당연히 이명박의 호주머니, 그리고 이명박을 비롯한 그 주변 친인척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또 하나의 돈 낭비가 바로 자원외교입니다. 자, 자원외교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43조 원입니다. 자, 이렇게 43조 원을 투자해서 이 자원외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흑자를 봤다라는 언론 보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본 적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원외교를 한답시고 그 낭비한 그 재산이 국고가 43조 원인데, 자, 이 43조 원에 또 리베이트 비율을 계산해 봅시다. 참고로 해외 공사의 통상 리베이트 비율은 10%입니다. 자, 이것도 검은 돈이죠. 자, 그래서 이 자원외교 총 투자액이 43조 곱하기 10%를 해보니 4조 3억 원이라는 또 천문학적인 액수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명박 때. 쓸데없는 무기 구입하고, 방위력을 개선한다 시고, 무기 구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 게 바로 방위력 개선 사업인데요. 자, 이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40조 원입니다. 근데 이 40조 원이라는 방위력 개선 사업에 예산을 넣어놓고는 우리나라의 방위력이 개선됐다는 언론 보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하면 지금 언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대책 살 수 있어? 이북에서 미사일 안 있다가 대책을 살 수 있냐고. 사드 배치는 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사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예산이 40조 원인데, 자, 여기에 무기 중개의 통상 리베이트 비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인 40조 원 곱하기 20%를 하면 8조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지금 이명박 정권 때 형성된 정치 비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시민분께서 와서 사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그 외국군 기지 그리고 미군 기지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드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이명박 때 형성된 이명박 정권이 형성된 그 권력형 비리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이명박 때의 그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이명박 때 그 형성된 비리 자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 23조 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23조 원이라는 이 이명박 정권의 그 권력형 비리 자금, 이거는 그냥 추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을 해보니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명박 정권 때 형성된 그 비리 자금인 23조 원을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명박 정권 때 형성된 비리자금 23조 원을 왜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되는가? 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유사 이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리자금을 형성한 역대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야말로, 이명박이야말로 이제까지 그 역대 그 정권 중에 가장 많이 소위 말해서 헤쳐먹은 정권입니다. 그 23조 원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떠했느냐? 실제 그 이명박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고 마치 그 국가의 빨대 꼽듯이 그렇게 이제 그 비리 자금을 형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일에 가장 많은 비리 자금을 형성한 이명박의 그 23조 원을 1차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명박의 수중에 들어간 그 23조 원, 그 23조 원 당연히 99% 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되는 금액 아니었습니까? 이명박이 23조 원을 수중에 넣지 않고 복지를 위해 썼다면 얼마나 많은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은 이명박이 가지고 간 그 23조 원 먼저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선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환수복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이명박의 이런 정치 비리 자금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부정하게 출제한 자본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모두 다 환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수한 자금을 바탕으로 복지를 실현하자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명박이 형성한 그 권력형 비리자금 23조 원을 가장 먼저 환수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사일에 가장 최대의 권력형 비리범이자 권력형 비리자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시민분께서 이명박 처벌 받아야 된다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예, 힘이 납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의 그 23조 원을 가장 먼저 환수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네. 오해되고 하는 것이 이명박이가 내가 뭐라 했냐면은 한면이 받았는데 왜 술을 했느냐. 네. 이거 말을 하고 놀러 다니냐고 싸움을 해갖고 내가 100번도 맞춰서 아, 예. 이거는 이범이는 구글에서 엄청난 항의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데 나쁜 놈이에요. 네. 그리고 이걸 꼭 한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짝동그 오염이 왜 됐습니까? 그 수질 오염이 주민들 아직 방송에 나오더만. 예,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질을 그렇게 수질 개선을 해도 개선을 공사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갖고 녹지 그지갖고 난리가 났잖아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영상각을 내 수질 개선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다들 이거 오염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네. 어차피 그 폰을 타야 됩니다. 앞으로 네. 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참 훌륭하지 몰고 아유, 잘됐습니다. 아유. 잘됐습니다. 아니요. 네. 네,
하던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의 23조 원을 먼저 환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 방금 전에 그 오신 시민분께서도 그 이명박의 그 23조 원 반드시 환수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명박은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예,